안녕하세요. 서울 모처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 구독자입니다. 늦은 나이에 재혼을 하게 되어 슬하에 자식 하나 없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좋은 짝을 찾아서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겠구나 단꿈에 젖어 살던 날들이 제게도 있었죠. 하지만 슬프게도 갑작스럽게 제 인생에 찾아온 숱한 고난들로 인해 행복한 여생을 계획하기는커녕 복수의 화신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톡톡 사연에서 많은 사연들을 보면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댓글을 참 많이 보기도 하고 저도 달고 그랬었는데 막상 제 인생에서 그 말을 왜 적용하지 못했는지 참 한스럽기만 합니다. 그래도 제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 열받는 일 톡톡 사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대로 고자질하고 저도 한 발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지금은 뭐 20년도 더 된 일인데 친구들 따라서 사주를 보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뭐 동네에 갑자기 생긴 사주집인데 그 사주 봐주는 도사가 신내림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용하다고. 같이 일하는 회사 언니들이 사주 한번 보러 가자고 막 조르더라고요. 평소에 그런 걸 믿는 성격도 아니고 사람이라는 게 괜히 그런 데 갔다가 나쁜 소리라도 듣게 되면 하루 종일 찝찝한 기분이 들고 하잖아요. 평소였으면 안 가겠다고 딱 잘라서 거절을 했을 텐데 그날따라 언니들이 과하게 조르는 바람에 억지로 따라가게 됐어요. 복채라고 3만 원씩이나 내고 생년월일 생실일 적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대뜸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결혼은 하지 말어. 결혼할 사주가 아니야. 옆에 사람이 없어야 성공하는 사주야. 남편 만나면 남편이 피 빨아먹고 살 사주야. 이런 사주는 결혼하면 안 돼.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무슨 이런 돌팔이가 다 있나 하면서 화를 팍 내고 가방을 챙겨서 나와버렸어요. 이런 찝찝한 소리나 듣자고 3만 원이나 주고 이런 데 온 게 아닌데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 면전에다 대고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나 싶었죠. 제가 그렇게 화가 났던 이유가요. 사주를 보러 갔을 당시 이제 막 결혼한 지 3개월 차 되는 신혼부부였거든요. 저희 엄마가 엄청난 불교 신자신데 절에 다니면서 친해지신 분이 있다고 저한테 한참 자랑을 하셨거든요. 그게 저희 전 시어머니고요. 그렇게 어머니들끼리 인연이 닿아서 전 남편을 소개받게 됐고 엄마한테 소개받아 만나는 남자가 뭐 별거 있겠어 싶었는데 만나보자마자 말도 안 되게 제 마음을 쏙 드는 모습에 저 역시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제 친구들도 이래서 부모님 말 들어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다들 결혼 잘했다고 부러워했어요. 저희 집도 어디 가서든 돈 때문에 싫은 소리하고 살아본 적 없을 정도로 여유로웠지만 시댁은 더했거든요. 저 결혼하면서 결혼식부터 아파트까지 제 돈 한 푼을 써보질 않았어요. 결혼을 해주는 게 어디냐면서 마음에 드는 거 고르기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아파트도 그 안에 채울 혼수도 전부 시댁에서 해주셨습니다. 제사 없지, 김장 없지, 불필요한 집안 행사도 없고 미주알 고주알 보고받는 거 좋아하시지도 않으셨고요. 남편은 건설 현장 관리직이었는데 업무 특성상 지방 근무, 수도권 근무를 넘나들어야 해서 그게 조금 불편했지만 뭐 다른 관리직들이랑 다르게 저한테 자기 근무지로 쫓아다녀라 강요도 없는 사람이었고요. 여보, 다른 사람들 보면 남편 일하는데 따라간다는데 당신은 정말 혼자 지내도 안 불편해? 내가 벌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당신이 정 힘들면 나도 따라다니면서 일은 못 도와도 밥은 챙겨줄 수 있어. 나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래. 그리고 벌이가 중요해.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중요하지. 그거 다 포기하고 나 하나 위해서 희생해달라 그렇게 말하면 그건 순전히 내 욕심인 거지. 이 나이 먹을 때까지 내 밥은 내가 알아서 잘 챙겨 먹었네요. 걱정 안 해도 돼. 세상에 그런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늘 그렇게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던 남편을 보면서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남편이 타지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진 않을까 불안해서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둘 사이에 저 사람의 다정하고 따뜻한 성품을 닮은 아이가 있다면 더 끈끈한 유대감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저 사람도 아이가 생기고 나면 그래도 이쪽에 좀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뭐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신혼여행 가자마자 아이가 생겼네.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가 들어섰네. 그렇게 척척 잘 만들어서는 아이가 저한테는 왜 그렇게 잘 찾아오지 않았는지. 병원에 가봐도 큰 문제가 없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얘기뿐이었고 혹시라도 내 몸이 좋지 않아 아이가 찾아오지 않는 건지 지나가다가 아이 손을 잡고 활짝 웃는 엄마 아빠들만 봐도 부러움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남편이 일하느라 전국구를 돌아다녔다면 저는 아이 들어서는데 좋다는 약 받는다고 전국에 이름난 한의원을 다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여기 한의원 줄 서러 오신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아, 난 청주에서 2시간 걸려서 왔잖아요. 여기 원장님이 별명이 삼신할매라고. 나 아는 언니들도 이 병원 갔다 와서 병원에서 난임 치료 1년 반을 받아도 안 생기던 애가 들어섰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도 젊어 보이는데 난임 치료는 받아봤어요? 아니요. 난임은 아닌데 이상하게 애가 안 들어서더라고요. 병원 가봐도 몸에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저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와봤어요. 그날도 회사 일까지 빼놓고 난임 치료로 유명하다는 병원 앞에서 새벽같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병원 문은 아침 9시 반이나 되어야 여는데 문을 열기 3시간 전인 새벽 6시 반에도 입김을 불어가면서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는 부부들로 병원 앞은 그야말로 인산이네였습니다. 남편 손을 꼭 잡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부부들이 부럽기도 했지만 이 시간에도 타지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니 배부른 걱정이다 싶기도 하고요.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병원에 간다는 얘기를 알고 있어서 그래도 제가 걱정돼서 일하다 말고 전화를 했나 보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죠. 하지만 그 전화는 제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남편의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병원 응급의학과. 그 단어만으로도 심장이 떨어질 것 같은데 수화기 너머의 의사는 제 남편의 이름을 얘기하며 저에게 어떤 관계냐고 묻더군요. 저는 제가 아내다. 저희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물었죠. 지금 남편분이 직장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서 쓰러지셨어요. 심각한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고 지금 현재로서는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수술을 진행해야 하니까 보호자분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주세요. 믿기지 않았어요. 관리직이라 현장에 나갈 일도 많이 없는 남편이 대체 왜 의문이 가득했지만 택시를 잡아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지금 당장 빨리 병원으로 가달라고 했죠. 아이고 젊은 아가씨가 대체 무슨 일이야. 돈 생각하지 말고 이거 우리 아내가 아침에 나 마시라고 타준 옥수수 차인데 울지 말고 이것 좀 마셔. 지금 아무리 빨리 달려도 1시간은 가야 하니까 일단 마시고 눈이라도 좀 감고 있어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걱정 마요. 눈물 범벅이 돼서 택시에 올라탔으니 기사님도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남편이 사고가 나서 빨리 가봐야 한다고 엉엉 울고 있는 저를 나이가 지긋하신 기사님께서 아무 일도 없을 거다. 그렇게 달래주시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 중 사망할 수도 있다는 말을 기계적으로 몇 번이나 반복하고 그렇게 남편이라고 알아보기도 힘든 피투성이가 된 침대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제 연락을 받고 뒤늦게 달려오신 시부모님과 수술실 앞에서 끌어안고 한바탕 또 눈물을 쏟아내고 몇 시간을 그렇게 쪼그려 앉아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장장 3시간의 대수술이 끝나고 수술실 밖으로 나온 건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는 의사 선생님 뿐이었습니다. 저희 모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그렇게 허망하게 남편을 떠나보낼 거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었죠. 참 기구한 팔자죠. 그런데 이게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던 아주 티끌 같은 씨앗에 불과한 일이라면 믿겨지세요. 3만 원을 주고 온 그 사주가 사실은 회사 언니들의 말대로 정말 용한 곳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남편과의 짧은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제 생각만 하던 사람이더라고요. 저희가 함께 살던 집이며 거액의 보험금까지 아직도 제가 그 돈은 한 푼도 건드리질 못했어요. 시부모님께 그것들을 모두 돌려드리려고 했지만 그것도 극구 사양하셨죠. 남편이 떠나고 나서 3년이 지나고 나니 저를 불러 앉혀놓고 이제는 제사도 지내지 말고 우리 집이랑 인연은 자연스레 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생과부 만든 것도 미안한 일인데 우리 입장에서도 너를 계속 묶어두고 사는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우리 현명이도 그걸 바라지 않을 거야. 인연만 닿는다면 앞으로 좋은 사람도 만나서 재혼도 하고 그냥 우리 멀리서 서로 행복하게 살길 빌어주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네가 제일 힘들었지.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어. 우리 집이랑 인연 끊고 살자는 말이 어디 듣기 좋은 말이겠냐만 말씀대로 저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일찍 떠나버린 남편만 붙들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오히려 먼저 얘기를 꺼내주신 전 시부모님께 감사하다는 것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식구들과 인연을 맺어보기도 했었네요. 물론 그 좋은 인연도 거기서 마지막이었지만 말입니다. 하늘나라로 먼저 가버린 남편이지만 그래도 가족이라고 손을 꼭 쥐고 살았던 것 같은데 시댁에서 먼저 그렇게 손을 놓아버리니 처음에는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세상 천지에 혼자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도 일에 손이 안 잡히고 특히 주말에 집에 혼자 있고 그 넓은 집을 청소하고 있으면 갑자기 울컥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절 놓아주신 건데 이대로 살다가는 우울증으로 곧 나도 따라가겠다 싶어서 주말에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찾았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등산 다니는 걸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북한산, 지리산, 설악산, 속리산, 한라산도 사계절을 다 봤을 정도로 20대 초반에 열심히 산을 타던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힘든 시기에 다시 산을 타면 좋겠다 싶어서 근처에서 하는 등산 동호회를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청승 떨면서 산을 타는 건 주말에 집에서 혼자 울적하게 앉아있는 거랑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서 사람들 북적이는 곳에도 나가고 그렇게 시끄러운 곳에 있다 보면 힘든 것도 좀 잊혀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그랬던 거였죠. 그렇게 매주 주말에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전국에 있는 산을 돌아다니던 등산 동호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또 너무 사람이 많은 건 부담스러워하는 편인데 저를 포함해서 남자 3에 여자 3명 이렇게 딱 6명이라서 숫자도 너무 많지 않고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들과 매주 어떻게 보면 여행을 다니는 건데 어색해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는데 또 막상 나가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다른 모임이랑 다르게 나이대도 다 저랑 비슷하고 또 등산이랑 공통된 관심사로 묶여있다 보니 쉽게 진행하게 됐죠. 자유롭게 참석하는 동호회다 보니까 자기 일정에 맞춰서 참석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다 보니 사람들과 더 빠르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땡땡 회사 다닌다고 하셨죠? 저도 그 근처에서 일하는데 그럼 집은 어느 쪽에 사시는 거예요? 저희도 다 그 근처에 살거든요. 가끔씩 평일에도 일 끝나면 저희끼리 동네에서 만나서 맥주 한 잔씩 하고 하는데 다음에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나오실래요?
언니도 그 근처 살아요? 잘 됐다. 저희 등산도 등산인데 집 가까이 사는 사람들끼리 다 같이 여행 한번 가자 했거든요. 아, 나도 동네에 오빠 말고 친한 언니 한 명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잘 됐다. 네, 맞아요. 남편도 그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남편과 동호회에서 알게 된 동생 한 명이 마침 동네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동네에서 가게를 하는 사람이었고, 동생은 병원에서 간병사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서 정말 자주 만났던 것 같아요. 사연을 대강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결혼을 하기 전에도 그렇고 친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좁은 인간관계도 결혼을 하고 나서는 또 끊기게 된 상황이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생긴 동네 친구들은 정말 반가운 인연이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한테 저도 그렇게까지 마음을 터놓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요. 퇴근을 하고 맥주잔을 기울이면서 날씨가 좋다고 꽃놀이를 가고 도시락을 싸서 근처 공원으로 다 큰 어른 셋이서 소풍을 가고 그렇게 추억을 쌓아가다 보니까 다시는 누구에게도 곁을 내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또 사람에게 곁을 내주게 되더라고요.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굳이 제가 남편과 사별하게 된 사연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했던 적이 없어요. 괜히 사별했다는 얘기를 꺼내면 그 전까지 저랑 대화를 잘하던 사람들도 순간적으로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괜히 어색해하는 게 느껴져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꺼려하게 됐는데 두 사람에게 이 얘기도 처음으로 터놓고 해보았네요. 막상 해보고 나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언니가 그렇게 힘든 사연이 있을 줄 몰랐어. 언니, 다른 건 몰라도 앞으로 그런 힘든 일 있으면 우리한테 언제든지 얘기해. 아니, 나한테라도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나도 다 극복한 일인걸. 동호회 나와서 이렇게 좋은 인연들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항상 집에 혼자만 있어서 우울하고 속상했는데 두 사람 만나서 정말 행복해. 제 얘기를 듣던 동호회 동생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고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얘기를 터놓고 난 이후로 오히려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그럼 지금 따로 만나는 사람은 없는 거냐고 좋은 인연이 있으면 다시 결혼을 할 생각은 있는 거냐고 묻길래 저도 별 생각 없이 그럼 내가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지조를 지키면 나라에서 연료비라도 세워줄 거냐면서 저도 웃으면서 맞받아 쳤죠. 전 그게 저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셋이서 만나는 모임보다는 둘이서 만나는 날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뭐 갑자기 약속이 취소됐다느니 2인 전용 뭐가 생겼다느니 남편은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면서 동생을 빼고 저만 불러대는 날들이 많아졌죠. 물론 저도 마냥 부담스럽기만 했다면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겠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사별한 전 남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혹시라도 나에게 관심을 표현해 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들어서 어느 순간 그렇게 둘이서만 만나는 자리를 저도 모르게 피하게 됐습니다. 왜 요즘 나를 자꾸 피하는 거야? 내가 뭐 잘못한 일 있어? 아니면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내가 싫은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래? 우리만 좋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 나 아무리 사별이라고 해도 한 번 결혼했던 사람이야. 세상에 어떤 부모님이 초혼한 아들 결혼 상대로 사별한 여자를 좋다고 환영하겠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누가 부모님 얘기 물어봤어? 내가 좋다잖아. 결혼하자.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같이 헤쳐나가자. 당신한테도 쉬운 결정 아니겠지만 나 한 번만 믿어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같이 헤쳐나가자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일찍 제 곁을 떠나버린
전 남편이 보내준 선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시댁의 반대는 있었지만 남편은 본인이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앞서서 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왜 본인이 자기를 만나야만 하는지 시댁에 적극적으로 저를 옹호했고, 누구보다 저를 반대하셨던 시어머니도 아들의 그런 태도에 결국 마음을 돌리셨어요. 두 분 결혼하신다면서요? 정말 축하해요. 결혼해도 저 빼고 두 분이서만 놀러 다니실 건 아니죠? 우리 우정 그렇게 얄팍한 거 아니잖아요. 당연하지. 나한테 네가 어떤 사람인데. 가뜩이나 좁은 인간관계에 몇 안 되는 친군데 결혼했다고 그걸 끌어내겠어? 유부녀라고 안 놀아주지 말고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 남편과 함께 셋이서 어울려 다니던 동생도 저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동생의 말처럼 저희의 끈끈한 우정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결혼도 했는데 너무 셋이서 붙어 다니는 거 아니냐 걱정 어린 시선으로 저희를 바라보기도 했었지만, 그런 싸구려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기에 저희의 우정은 틈이 없이 견고하다고 느꼈거든요. 그 동생이 어찌나 저한테 잘했는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좋아하는 거 생각나서 반찬을 좀 해가지고 왔다면서 저희 집에 들락날락 하는 날도 많았어요. 이런 게 동네 친구구나 해서 마냥 고마웠죠. 저한테만 그렇게 고맙고 소중한 인연이었겠어요? 남편한테도 마찬가지였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은 동네에서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종종 알바생들이 개인 사정으로 일을 빼먹거나 아니면 단체 손님이 몰려와서 일손이 모자란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찾는 것도 그 동생이었습니다. 손도 야무지고 동네 사람들과 안면도 있어서 그만한 대타 알바가 없다나요? 아무래도 간병사 일을 하고 있는 동생은 일하는 시간이 유동적이다 보니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저희 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꼭 필요한 감초 역할을 하면서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둘이 있는 것보다 셋이 있는 게 더 편하고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 정도로 그런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어느 날 셋이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 죽을 때까지 이렇게 셋이서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웃으면서 저에게 머리를 기대오는 동생의 얘기가 문득 떠오르네요.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이 더 나은 행복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한 치 앞도 모르는 바보 천치 같은 생각이 또 어디 있었나 싶지만 말입니다. 왜냐고요? 제 진짜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됐거든요. 처음엔 그냥 거울을 보고 살이 좀 빠졌나 싶었어요. 제가 여름만 되면 입맛이 없어지기도 해서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빠지는 그런 증상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일 거다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할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루는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데 변기가 새빨갛게 피로 물들었더라고요. 그제서야 내 배에서 만져지는 뭔가가 별게 아닌 게 아니구나. 이거 내 몸에 뭔가 큰 이상이 생겼구나. 다 내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암센터로 입원을 하고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는 가장 먼저 머릿속으로 보험금을 계산해보고 남편을 찾았어요. 많이 늦긴 했지만 남들 늦은 만큼 이제야 빠른 걸음으로 행복이 뭔지 뒤쫓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암이라니요. 제 충격적인 소식에 친정 식구부터 시댁 식구까지 온 가족이 병원으로 모였습니다. 가족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었어요. 세상이 떠나가라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친정 부모님부터 이제 우리 아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며 원망 섞인 모진 말들을 내뱉는 시어머니까지, 그렇게 병동에서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한바탕 싸우고 남편이 제발 그만 좀 하라면서 시어머니를 병원에서 끌어내고 나서야 병원은 좀 잠잠해졌습니다. 전 뭐가 미안한 줄도 모르겠는데, 아니 정말 미안한 게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내 몸이 이래서 당신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어요. 그땐 정말 남편한테 제일 미안했거든요.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함께 이겨내보자고 했었던 남편이지만 이렇게 힘든 일이 찾아올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을 거니까요.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언니 죽으면 우리 어떻게 살라고? 언니 암이라고? 몇 기라고? 병원에서 얼마나 살 수 있대? 그땐 그 말이 왜 그렇게 듣기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살 수 있대, 이 얘기요.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은 꼭 나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 같아서 더 꼴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아직 모른다,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그렇게 시끄러운 동생까지 다 되돌려 보내고 나서 그때부터는 정말 외로운 저 혼자만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진단받은 대장암 4기. 지금은 암이 너무 많이 전이돼서 당장은 수술을 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우선 약물로 항암 치료를 해보고 암 크기가 작아지고 수치가 많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수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지금은 손 쓸 도리가 없다는 얘기에 부모님은 충격으로 기절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삶에 대한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어요. 내 나이가 이렇게 젊은데 이렇게 늦게 암을 발견한 것도 억울해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죽을 순 없다 싶었죠. 그렇게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들으면서 이걸 내가 타먹을 수나 있겠어 하고 반신반의했던 암보험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남편에게는 보험금 얘기가 이상하게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꼭 남겨놓을 걸 얘기하는 기분이 들어서요. 그냥 부모님이 치료비는 도와주신다고 했고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안심시켜 놓고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몸도 힘들고 살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호회 동생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물론 월급을 주긴 했지만 제 간병 일부터 시작해서 저희 집안 살림까지 그렇게 자기 일처럼 신경을 써주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6개월간 제 간병 일을 하면서 저와 그렇게 꼭 붙어 있다 보니 저희 사이도 많이 가까워졌어요. 전 남편에 대한 얘기, 제가 사는 얘기, 답답한 병원 치료 과정에서 동생은 어떻게 보면 제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숨구멍 같은 존재였어요. 제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하루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절 위로해 줬습니다. 그때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과 동생의 사이가 부쩍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언뜻 받았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그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쓸 정도의 여유가 없었어요. 매일 항암 치료를 받고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 수술을 받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누워있던 처지였으니까요. 암센터가 참 그래요. 안 아픈 사람도 거기 있다가는 아플 것 같다 싶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임종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쏟아내고 한쪽에서는 아파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그곳에서 제가 제 몸 말고 달리 어떤 것을 신경 쓸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당신 어디가? 나 조금 있으면 검사 들어가는데 옆에 좀 있어주면 안 돼? 매일 받는 검사인데 왜 오늘따라 그래? 그러면 진아는 또 누가 데려다 주니? 어제 저녁에도 너 아파서 계속 끙끙거렸다며. 진아가 그 소리에 잠 한숨을 못 잤다고 하더라. 하루 종일 너 간병한다고 옆에 붙어 있었던 사람인데 택시 태워 보내면 내가 마음이 편하겠어. 금방 데려다 주고 올게. 정 힘들면 장모님한테 전화해 줄 테니까 같이 검사 기다리던지. 언니 죄송해요. 제가 택시 타고 가겠다고 했는데 오빠가 아무리 그래도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설마 이런 걸로 서운하신 건 아니겠죠? 제가 몸이 아프니까 더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당장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잔 저보다 그런 제가 끙끙거리는 소리에 잠을 설친 간병인을 걱정하는 남편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을 설치긴요.
말만 저렇게 하지 새벽 내내 깨어있는 제가 코까지 골아가면서 보호자 침대에 차지하고 퍼질러 자고 있는 꼴을 두 눈 똑똑히 뜨고 봤는데요. 제가 아무리 아픈 몸이라고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여자들만 아는 촉이란 게 있잖아요. 슬슬 거슬리는 행동이 눈에 띄는 날이 많아져서 저도 그 동생을 간병인으로 두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화가 났던 점은 그 거슬리는 행동을 할 때마다 늘 저희 남편이 함께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 찝찝함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날은 저에게도 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최근에 받은 검사 결과에서 암 수치가 좀 떨어져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되고 수술대에 오르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암 수치가 떨어져서인지 확실히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졌고 혼자서 샤워를 하다가 저혈압으로 샤워실에서 쓰러지게 됐습니다. 기절했다가 갓 깨어나자마자 본 광경은 저희 엄마가 간병인이었던 동호회 동생의 멱살을 붙잡고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뭐라고 말을 하고 말리고 싶은데 정말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무거웠고 눈꺼풀도 잘 들어 올려지지 않더라고요. 무력한 기분이 들어서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만 느껴졌습니다. 너 간병인 맞아? 우리 애 아주 죽일 작정이었니? 환자가 혼자서 샤워를 한다고 들어갔으면 최소한 앞에 서서 무슨 일이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 게 간병사가 할 일 아니야? 너 당장 그만둬. 너 같은 애는 우리 딸 볼 자격도 없으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장모님, 지금 많이 흥분하셨어요. 여기 제가 정리할게요. 간병사도 제가 집으로 보내고요. 걱정 마시고 집으로 가셔서 흥분 좀 가라앉히고 오세요. 병원에서 이렇게 큰 소리 내봤자 은희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남편이 그런 저희 엄마를 겨우겨우 떼어내고 엄마는 아직도 많이 놀라신 건지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면서 병실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엄마의 얘기를 들어보니 샤워실 밖에 쓰러져 있던 저를 지나가던 간호사 선생님이 빠르게 발견하셨고 그러지 않았다면 또 큰일이 났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화가 났는데 엄마는 어떠셨겠어요? 약 때문인지 또 잠이 쏟아질 것 같은데 그땐 커튼 너머로 남편과 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그래? 어차피 수술하면 죽을 여잔데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어디 봐봐. 괜찮아? 여기 목 긁힌 거 아니야? 아유, 저 미련한 노친네. 그러다가 수술 잘 끝나기라도 하면 어떡해. 자기는 저 여자 안 죽으면 나랑 같이 안 살 것 같단 말이야. 밖에다가 좀 가만히 냅두면 죽을 줄 알았는데 은근히 목숨이 질겨. 제가 쓰러진 얘기를 하면서 마치 그게 웃긴 농담이라도 된다는 듯이 히히덕거리는 두 사람의 목소리. 서로를 자기라는 다정한 호칭으로 불러가면서 쪽쪽거리는 소리.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분명히 제 남편과 제 가족보다 더 가깝다고 믿었던 간병사였던 동생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이라서 차라리 이대로 죽는 게 더 낫겠다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니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수술이 제대로 끝나지 못할 것을 확신하고 제가 죽고 나면 그 집에서 살림을 차릴 계획까지 짜고 있더라고요. 제 몸이 조금만 더 건강했더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이 커튼을 열어젖히고 저 짐승 같은 두 년놈들의 머리채를 잡아서 뻔뻔한 얼굴 가죽이라도 벗겨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원망스럽게도 제 몸뚱아리는 의지대로 움직이지도 않는 신세였습니다. 나 일어났다고 제발 그 입 좀 다물라고 소리라도 빽 지르고 싶은데 약 때문인지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씩씩 바람 빠진 소리만 입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때 제 기분이 어땠냐면요. 이대로 무사히 수술을 받고 나오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더라고요. 제가 몸 건강이 돌아와서 다시 돌아갈 가족들이 저런 사람이라면 차라리 돌아가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제 침상 앞에서 찰싹 붙어서 애정 행각을 벌이던 두 짐승들은 의사 선생님의 회진 시간이 돌아오자 제가 깨어났는지도 확인해 보지 않고 그렇게 휙 병원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회진을 돌러온 의사 선생님께 제가 살 확률이 얼마나 되냐고 다시 한번 여쭤봤죠. 그리고 손에 힘이 안 들어가서 그런데 제 보호자한테 연락 한 번만 해줄 수 있냐고. 그렇게 잔뜩 화가 나서 떠난 저희 부모님을 다시 병실로 불러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딸의 연락에 놀라서 한달음에 달려오신 부모님은 어디 아프냐고 불편하기라도 한 거냐면서 새하얗게 질려서 덜덜 떠는 손으로 제 손을 꽉 붙드셨습니다.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부모님에게 둘도 없을 불효를 했어요. 툭 하고 건드려도 수도꼭지처럼 콸콸 눈물을 쏟아내는 엄마에게 매정한 딸은 자기가 힘든 것만 생각하고 그랬어요. 나 수술 안 받겠다라고요. 당연히 가족들이 난리가 났죠.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수술을 안 받겠다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고. 수술을 안 받겠다고 하면 너 지금 죽겠다고? 그런 말을 엄마한테 하는 거야? 너 지금 네가 엄마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알고 있기는 해. 수술을 안 받긴 왜 안 받아? 엄마 아빠 너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엄마가 너 오늘 실려올 때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 그래도 안 죽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 아파 누워서 있어도 좋으니까 살아만 있어만 달라고. 그런데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수술 안 받겠다고 죽겠다고 그런 소리를 해. 네가 어떻게 그래? 엄마, 최서방 바람핀데 내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사별하고 다시 결혼할 때 앞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자기만 믿고 같이 헤쳐나가보자고 그 사람 말만 믿고 다시 시작했는데 어떻게 아픈 나를 놔두고 그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나한테만 이렇게 불행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보면 이제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난 그런 생각까지 들어. 나 이제 다 그만하고 싶어, 엄마. 수술이고 뭐고 다 포기할래. 그냥 그렇게 해줘. 알아요. 왜 그렇게 미련한 선택을 하냐고 하시겠죠. 그런데 제 마음이 그렇게 무력했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남편한테 헤어져 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요. 왜 제가 헤어져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말을 꺼낼 수 있는지 처음엔 화도 내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나는 지금 여기 누워서 할 수 있는 거라곤 받고 나서 살지도 죽을지도 모르는 수술을 받겠다고 12번이나 되는 항암 치료를 받는 것 뿐인데 사람들은 저에게 그럼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 대고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는 것,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 꾸역꾸역 잘 버텨왔습니다. 매일같이 제 얼굴만 보면 제가 내일 모레 곧 죽기라도 할 사람처럼 눈물을 쏟아내시는 엄마한테 미안해서라도 사별한 내가 좋다고 가족들 반대 무릅쓰고 나를 선택해준 남편한테 고마워서 그 힘든 과정들을 꾸역꾸역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본 제가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내 남편이 사실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내가 빨리 자기 인생에서 사라져 주길 원하고 있던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유가 없어진 것 같은 기분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시체처럼 침대에 누워가지고 두 사람이 제 코앞에서 바람피고 있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주제에 무슨 수술을 받고 꾸역꾸역 살아남아서 뭘 해보겠다는 건지 그 상황이 다 짜증나고 죽어서라도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붙잡고 부모님은 정말 오열을 하셨어요. 제가 정말 죽어버린 것도 아니고 수술을 안 받겠다 그저 그 말 한마디 딱 한 것뿐이었는데
정말 저를 떠나보내기라도 하신 분들처럼 큰 소리를 내면서 엉엉 우시는데 그제서야 제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정신이 퍼뜩 들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남편을 불러와서 죽여버리겠다고 이를 갈고 있는 아버지를 뜯어 말리면서 엄마가 그러셨어요. 뭐든 얘부터 살리고 나서 하자고요. 그 두 사람을 엿을 먹이든 콩밥을 먹이든 우리 딸부터 일단 살려놓고 하자고요. 그 말에 저도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밉겠지. 다 꼴도 보기 싫겠지. 그래도 어떻게 그 밉고 싫은 것도 살아있어야 되갚아줄 거 아니야. 너 이렇게 바보같이 누워서 수술도 안 받고 그대로 죽어버리면 결국 걔네 원하는 대로 해주는 꼴밖에 안 돼. 너 엄마가 너를 그렇게 바보같이 키웠어? 살아.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신경 쓰지 말고 꾸역꾸역 살아. 살아서 버텨서 네 돈으로 네 힘으로 그 인간들 머리채도 잡고 수렁에다가 집어넣고 그거 다 네 손으로 해. 알겠어? 그 말이 확 와닿더라고요. 부모님과 병실에서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이제는 남편한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복수도 인생도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이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수술을 앞둔 저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주식을 양도하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등 시간이 날 때마다 본인의 재산을 제 앞으로 돌려주셨어요. 수술을 받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건 내가 무사히 수술 받고 나면 그때 돌려줘라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엄마는 단호하셨습니다. 원래 너한테 줄 돈이니까 내가 주고 싶을 때 줄 거라고 하셨죠. 나한테 이거 받겠다고 괜히 최서방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 두 년놈들 너 이 돈 들고 있는 거 알면 암이 아니라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해코지를 할 인간들이니까 너 무사히 수술 잘 받고 나올 거 아니까 너한테 주는 거야. 내 재산 한 푼이라도 그놈들이 못 가져가게 네가 수술 잘 받고 나와서 지켜내. 알겠어? 그러라고 주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너 수술 잘 받고 제대로 회복하는 거. 그냥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집중해.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니? 도와줄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다 도와줄 테니까 그것도 다 건강하게 살아나와서 그때 생각하자. 꽤 어려운 수술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제가 죽을 거다 생각하고 뻔뻔하게 동생, 아니 그 뻔뻔한 여자한테 동생이라는 호칭이 아깝네요. 그 상간녀와 붙어먹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저도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수술이 무사히 끝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금의 수익자 중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보험을 전부 부모님 명의로 돌려놨어요. 물론 무사히 수술을 잘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또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엄마 말대로 그 두 사람이 저와 부모님의 재산을 한 푼이라도 가져가는 걸 원치 않았기에 당장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죠. 그렇게 수술대에 오르게 됐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100% 성공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살아왔으니까 실패보다는 성공에 더 가까운 거라고 할 수 있었겠죠. 6개월 후에 2차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우선은 이 정도까지 온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자 했습니다. 6개월 후에 또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예, 너는 우리 아들 평생 평간호만 하다가 늙어 죽게 할 생각이니? 양심도 없지. 이렇게 수술 받으면 그때마다 보험금은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거니? 수술을 무사히 마쳤는데 이렇게라도 살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순전히 저랑 제 가족들 뿐이었나 봅니다. 수술을 막 하고 나와서 앞으로 한 달은 더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한다. 6개월 후에 2차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전하자마자 시어머니가 혼잣말처럼 저렇게 궁시렁거리는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해준 말이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네가 빨리 낳고 빨리 기운을 차려야 저런 사람들한테 복수도 해주는 거라고요.
뭐 제가 이번 수술 받고 죽기라도 할 거라고 생각하신 분처럼 말씀하시네요. 아드님 평생 병간호만 하다가 늙어 죽을 일은 없을 거니까 그런 걱정 마세요. 너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대들고 말대꾸하는 거 보니까 말짱해진 것 같다면서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치료를 위해 한 달간 입원해 있는 동안 남편이 병원에 찾아온 횟수는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말로는 제 병수발 드느라고 가게에 신경을 전혀 못 써서 자신도 이제 본업 신경 써야 될 때다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본인들 계획과 다르게 멀쩡하게 살아 돌아온 저 때문에 상간녀를 달래느라 바쁜 거다 다 알고 있었죠. 그렇게 한 달간의 투병 생활이 끝났습니다. 정말 제 의지가 있으니까 몸은 거기에 맞춰서 빠르게 나아지더라고요. 덕분에 남편에게 처음 얘기했던 것보다 3일 정도 빠르게 퇴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진짜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복수해 줄 일만 남았다 생각하고 정리할 걸 정리해야겠다. 그리고 마음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오늘은 아예 가게에도 나가지 않았는지 시어머니와 남편의 신발이 신발장에 나란히 놓여 있더군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뭔가 당황하고 분주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제야 남편 신발 옆에 놓여 있는 여자 구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 올 게 왔구나 싶었죠. 성큼성큼 짐가방을 들고 주방으로 향하니 저희 집에서 앞치마까지 둘러매고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던 상간녀를 포함해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퇴원 날짜는 아직 남았는데 어떻게 벌써 집에 왔냐면서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동안 제 집에서 이렇게 부부 노름을 하면서 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혈압이 솟구치더라고요. 뻔뻔하게 오셨으면 앉으셔라 밥이라도 떠드리겠다 하는 상간녀의 손에서 주걱을 뺏어 들고 바닥에 집어던진 후에 따귀를 3개 올려 붙였습니다. 왜? 제삿밥 차려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멀쩡히 살아 돌아와서 밥 떠주려니까 열받니? 아주 앞치마까지 둘러매고 누가 보면 네가 마누라인 줄 알겠다. 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미쳤어? 너야말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병원에 수술 받고 누워 있었지. 아주 죽으러 갔어? 아니면 여기서 세 식구 둘러앉아서 나 빨리 죽으라고 고사라도 지내고 앉아 있었던 거야? 한마디만 더 해. 지금 네 입을 찢어버리고 싶은 걸 참고 있는 거니까. 가만히 있으라니까 옆에 있던 시어머니도 한마디를 지지 않고 거들더라고요. 내가 들어오라고 했다. 너 죽어도 우리 아들 여자는 있어야 될 거 아니니. 생과부 신세는 너만 됐으면 됐지. 우리 아들까지 그 고생을 시키려고? 어차피 너 죽으면 이제 다 얘 앞으로 가는 거 아니야. 사람이 심부를 곱게 써야 좋은 데 가는 거다. 이왕 줄 거 미리 준다 그렇게 생각해. 기가 막히고 뻔뻔한 세 사람의 태도에 저는 보험가입 문서와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보험의 액수에 싱글벙글 웃던 남편이 곧 아래의 수혜자를 확인하고는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짐가방을 거실에 다 엎어놓고 빈 가방을 남편 몸뚱이에 확 집어던졌습니다. 내가 이 돈을 너한테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웃기지 않아? 너 같으면 남편이 바람피고 있는 꼴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 돈을 너한테 주겠니? 지 마누라 팔아서 부자 될 생각이나 하는 한심한 놈이랑 잠깐이나마 부부로 살았던 내 인생이 불쌍하지만 여기 나서서 그런 등신 같은 놈을 쥐어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분명히 말해두는데 네가 나중에 후회하고 나한테 돌려주겠다고 사정사정해도 나 다시 이 인간 안 받을 거야. 이 쓰레기 네가 평생 데리고 살아. 뭐 하는 거야? 빨리 짐 싸서 내 집에서 안 나가고. 30분 줄 테니까 짐 싸서 당장 나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시어머니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서 길길이 날뛰고 남편은 당신이 뭔가 저 오해를 한 것 같다면서 제 팔을 붙잡고 그 상황에서 설득을 하려고 하더라니까요.
상간녀는 제 보험금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을 텐데 남편이 한 푼도 못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남편 멱살을 붙잡고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고, 저 여자 멀쩡히 살아 돌아온 것도 짜증나는데 이랬다가는 우리 한 푼도 못 받는 거 아니냐면서 자기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남편께서는 본인이 아니면 제 병간호를 누가 하겠냐면서 오해가 쌓인 건 대화로 풀자고 또 그 새치혈을 놀려대고 준비하길래 저는 조용히 전화를 들어서 경찰에 주거 침입죄로 이 사람들 신고하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꽁지가 빠져라 도망치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 후 저는 끈질기고 구질구질한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통해서 결국 지난주에 제 재산은 한 푼도 주지 않고 혼자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사실 몸이 좋지 않은 상태라서 이혼 소송의 과정들이 또 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저도 가족들도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안 좋은 인연을 끊어내고 나니 오히려 건강도 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2차 수술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병원에 입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동호회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이지만 그 구질구질한 놈은 상간녀한테도 버림받고 동네 장사를 하는 와중에 둘이 바람핀 게 소문이 쫙 퍼지는 바람에 가게도 결국에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벌려놓은 일에 비하면 아주 소소한 역풍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못을 하고 나서 제대로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합니다. 뭐 이게 시작 아니겠어요? 참 그래요.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저는 아직도 수술이 끝나고 제가 말짱하게 살아서 나올지에 대한 확신이 있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후회가 없다라는 생각은 제 속에서 드네요. 저에게 남아있는 날이 3개월일지 6개월일지 아니면 운 좋게도 몇십 년이 될지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주어진 날들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 상간녀에게 복수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작은 결실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그런 희망으로 또 새로운 날들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속 시원한 후기를 전해드릴 수 있어서 참 마음이 뿌듯해요. 사연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저처럼 너무 늦게 발견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병원 가셔서 건강도 좀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사연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앞으로 남아있을 제2차 수술이 무사히 끝내고 건강한 모습과 또 다른 사연으로 톡톡 사연을 찾아올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병원에서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딸 바보 가장입니다. 저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그냥 작고 시끄러운 데다가 손까지 많이 가는 존재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제 자식을 낳고 보니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오던 많은 것들이 다 달라지더군요. 이 작은 아이에게 혹여나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무서워서 눈도 못 떼겠더라고요. 심지어 자다가도 딸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자다가도 수시로 일어나 잘 자나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소중한지 텔레비전에 아이들 관련해서 끔찍한 기사만 나와도 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혹시나 제가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불안하기만 했죠. 자식을 낳고 한 가지 더 바뀐 건 바로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9살 무렵부터 홀로 저를 키우셨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40이 다 돼서 장가를 갈 때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제가 제 자식을 키우다 보니 너무 사랑해도 힘든 건 힘든 거더군요. 저는 아내와 둘이 함께 키우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어머니는 어떻게 혼자 힘으로 저를 키우셨을까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고향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했어요. 식사는 하셨는지 잠은 잘 주무셨는지 여쭤보곤 했죠.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바쁜데 뭐하러 전화했냐고 하시면서도 은근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더니 철들었다고 하셨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장가 가서 예쁜 손녀 낳더니만 아주 철이 바짝 들었네. 엄마 생각까지 해주고. 나이가 들수록 자식 걱정도 걱정이지만 저는 어머니가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는 고향집 근처에 가깝게 사시던 삼촌이며 이모들도 다 돌아가시고 혼자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사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고향집 정리하시고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얘기했었는데 어머니는 그럴 생각이 없으시다고 했어요. 평생 시골에서만 산 사람이 이 나이에 서울에서 어떻게 살겠냐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죠. 남편도 없고 자식이라고는 저밖에 없는데 멀리 살고 계시니 저는 항상 마음이 쓰였습니다. 거기다가 결혼해서 제 가정이 생기고 나니 제가 가고 싶다고 해서 어머니를 뵈러 아무 때나 갈 수도 없었고 일이 생겨도 제가 챙기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제가 결혼 이후 어머니의 걱정을 더 하게 된 건 아내 때문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고부관계 때문만은 아니고 처음부터 저희 어머니를 불편해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시어머니를 좋아하는 며느리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들 그냥 겉으로 가까운 척 지내는 거죠. 그래도 저도 처음엔 아내가 저희 어머니를 불편해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여겼습니다. 자연스레 시간이 지나면서 가까워지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고 기대했고요. 저와 아내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도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런 점을 아내는 이해해 보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와 아내는 지인의 소개로 맞선 자리에서 변호사와 하프 연주자로 만났죠. 처음엔 몰랐는데 만나보니 굉장히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더라고요. 아내는 외국 대학에서 하프를 전공했어요. 하프라는 악기 자체가 워낙 비싸서 자기 악기만 가지고 있어도 대부분의 음대나 오케스트라에는 들어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직업적인 부분 말고도 아내와 저는 모든 면에서 다 다르다면 달랐죠. 이런 표현이 맞는진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내는 뼛속까지 공주였어요. 장인 장모님 모두 두 분 다 외교관으로 오래 근무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어릴 때부터 외국 생활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지 사고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들을 아내는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어른을 공경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항상 자신을 누군가가 돌봐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결혼 초반이었는데 어머니가 뭘 잘못 드셨는지 새벽에 주무시다가 토사광난이 나서 큰일 날 뻔 하셨나 봐요. 너무 심하게 구토해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시다가 넘어지셔서 다리가 부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사시는 친구분에게 어머니가 전화 거셔서 병원에는 가셨지만 앞으로가 문제였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당분간 한쪽 다리를 못 쓰시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테니까요. 저는 걱정이 돼서 당장이라도 어머니 댁에 내려가고 싶었지만 당시 로펌에 급한 일이 있어서 도무지 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대부분 기업 관련 업무를 맡고 있어서 출퇴근 시간이나 쉬는 날이고 구분 없이 일을 해야 했죠. 하필이면 그 주 주말에는 출장까지 잡혀 있어서 아예 이번 주 내내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제가 생각한 것과는 매우 달랐어요. 제 부탁이 기분 나쁘다는 투였죠. 오빠, 나 주말마다 수영하러 가는 거 몰라? 여보, 지금 우리 어머니 다치셨는데 수영이 중요해? 나 예술가야, 오빠. 내가 계획해놓은 대로 안 되면 컨디션 조절하기 힘들어서 연주회 날 고생한다고 했잖아. 저희 어머니는 걷지도 못해서 혼자 화장실도 가기 힘든 상황에 아내는 수영 핑계를 댔습니다. 이번만 좀 부탁할게. 하루만 먼저 내려가 있으면 내가 출장 끝나는 대로 바로 갈 거야. 다른 데도 아니고 다리를 다치셨는데 혼자 아무것도 못 하실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나더러 어머니 삼시세끼 챙겨드리고 목욕이라도 시켜드리라는 말이야? 당신 나랑 이러려고 결혼했어? 내가 당신 와이프지 식모로 취직했니?
저라면 장인어른에게 똑같은 일이 생기면 당연히 도와드리러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내에게 부탁한 거였는데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나 봐요. 아내는 저와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아내는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저도 저렇게까지 말하는 아내에게 더 말하고 싶지 않았죠. 결국은 어머님이 사시는 동네에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을 고용해서 제가 가기 전까지 돌봐드리도록 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내에게 서운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외국 생활을 오래 하고 원래도 자유분방한 사람이니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아내는 아예 저희 어머니는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시댁인데 전혀 염두를 안 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결혼하고 첫 번째 명절 때 일입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 제사가 있어서 명절 전에 내려갔다가 하루 자고 새벽에 제사를 지내고 올라와야 합니다. 그런 제가 결혼 전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내가 모를 리 없었어요. 그런데 제게 상의도 안 하고 장인 장모님과 제주도 여행을 간다면서 비행기표를 예매했다네요.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제사를 지내고 하루 늦게 출발하자고 했죠. 그런데 아내가 난리가 났습니다. 고작 2박 3일 가는 건데 하루 늦게 가면 식구들하고 놀아봐야 하루 같이 놀다 오는 거잖아. 그럴 거면 뭐로 가? 장인 장모님은 그래도 형님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루 늦게 가도 되지만 우리 집은 자식이라고는 나밖에 없잖아. 거기다가 아버지 제사인데 어떻게 아들이 없이 어머니 혼자 지내게 해? 아, 몰라. 그럼 우리 여행 갔다 와서 제사 지내면 되잖아. 당신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야? 제사는 원래 명절날 아침에 하는 거잖아. 그리고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미리 나랑 상의할 수도 없었어? 첫 명절부터 아내와 저는 다퉜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첫 번째 아버지 제사인데 어떻게 제주도 갈 생각을 했는지도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고요? 제가 졌습니다. 제주도에 가기로 했어요. 이미 비행기표를 예매한 상태라 취소할 수가 없었죠. 연휴라 워낙 표도 구하기 힘든 상황인데 어렵게 예매한 거라고 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돈이 아까워도 그냥 취소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내를 배려한답시고 져준 게 지금까지 화근이 된 거니까요. 아내는 언제나 제가 져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굴었거든요. 더 속상한 건 어머니였습니다. 장인 장모님과 여행을 가게 돼서 명절에 못 내려가게 됐다고 얘기하자 어머니는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시고 괜찮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잘했다. 안 그래도 남들은 다 놀러 다닐 때 우리 아들은 명절마다 엄마랑 둘이 앉아 우울하게 제사만 지내서 속상했었는데 식구들 북적이는데 장가 가니까 여행도 가고 이제 엄마가 마음이 좀 놓이네. 어머니는 오히려 서울에만 살던 며느리가 명절날 이 오래된 집에 와서 괜히 고생만 하다 가는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오히려 잘 됐답니다. 제사 걱정하지 말고 가서 즐겁게 보내다 와. 장인 장모님께 점수도 많이 따고. 죄송해요. 그래도 명절 전에 시간 맞춰서 미리 갈게요. 어머니는 편한 대로 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어요. 제가 얘기하면 뭐든 괜찮다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죠. 평생을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가난한 집 둘째 딸로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나오시고 평생을 형제들과 고향에서 농사만 지신 분이세요. 오빠와 아래 여동생을 위해 언제나 자신이 덜 먹고 덜 가지고 사는 게 익숙한 분이셨죠. 다행히 외할아버지께서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많아서 형제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신 덕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저와 어머니는 먹고 살 걱정은 안 하고 살았지만 어머니는 항상 알뜰하게 사시면서 제게는 넘치게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마음이 쓰인 저는 명절 전에 고향집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그것도 별로 내켜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것만은 양보할 수 없었죠. 이번에 내려가면 아내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 고향집에 내려간 것이었거든요.
명색이 결혼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갔는데 시댁에 한 번도 안 갔다는 건 말이 되질 않는 거잖아요. 물론 결혼 전에 어머니께 인사드릴 때나 상견례 때도 어머니가 먼저 서울로 올라오시겠다고 해서 그런 거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께서 그 정도로 배려해 주셨으면 아내도 한 번은 먼저 내려가 보자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 번을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와 살면 살수록 서운한 것들이 쌓여만 갔습니다. 거기다가 아내는 감정을 숨길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연애할 때는 그런 점이 솔직하고 시원하게 보였는데 결혼하고 함께 생활하다 보니 그냥 예의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고향집에 도착하자마자 싫은 티를 팍팍 냈어요. 제가 아내에게 항상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자랐다고 말했었는데 아내는 이 정도로 오래된 집인 줄은 몰랐나 보더라고요. 아내는 바닥이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이라는 것도 화장실과 욕실이 집과 따로 떨어져 밖에 있다는 것도 불편하다면서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제가 다 어머니 뵙기가 민망할 정도였어요. 땅이 그렇게 많으신데 그 땅 팔아서 집 새로 지으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오래된 집에서 불편해서 어떻게 사세요? 이 집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이랑 형제들이 살던 집이야. 여기저기에 다 가족들하고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데 어떻게 다 부수고 새로 지을 수가 있겠어. 그게 다 나이 드신 분들의 이상한 똥꼬집이에요. 어른들이나 괜찮죠. 젊은 사람들은 화장실 한번 가기도 불편해서 어디 또 오겠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자주 오게 하려면 내가 집안에 화장실은 하나 만들어야겠구나. 저는 아내에게 계속 그만하라면서 눈치를 줬지만 아내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불편한 걸 불편하다고 하는데 왜 자꾸 뭐라고 하냐고요. 어머니는 오히려 그런 아내가 귀엽다고 하셨습니다. 딸이 없어서 그런지 진짜 딸처럼 엄마에게 투정 벌이는 것 같아 좋다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내는 고향집에 절대 안 내려간다고 했어요. 너무 불편하고 냄새나서 그 집에서는 1시간도 제대로 못 자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모르시는 어머니께서는 마냥 며느리가 예쁜지 자주 아내에게 용돈을 보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자기 거를 샀어요. 명품 가방이니 옷이니 이런 거요. 저는 사실 걱정이 됐습니다. 아내는 말이 오케스트라 단원이지 공연도 별로 없어서 사실 수입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항상 연습한다고 나가기는 하는데 나갈 때마다 항상 밥 먹고 차 마시고 쇼핑하고 오는 게 다였어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더 많았죠. 제가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결혼 전에도 부모님 돈으로 편하게 살던 사람이라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만큼 아내를 사랑했으니까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가 주는 생활비만으로도 부족한지 자꾸만 저희 어머니에게까지 용돈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자주 찾아뵙지도 않으면서 툭 하면 전화해서 이거 갖고 싶다, 이게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어머니에게 딸처럼 굴면 저도 고맙죠. 하지만 아내는 별로 감사해 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히려 당연하게 받는 것 같달까요? 생각해보니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귀한 막내딸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면서 어머니는 제가 살던 아파트를 판 돈에 돈을 보태서 처갓집 근처에 40평대 아파트까지 사주셨습니다. 요즘은 다들 친정 근처에 사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아내는 어머니에게 집이 마음에 든다거나 혹은 감사하다는 말도 한마디 안 했습니다. 하다 얼마 전에 엄마가 아내에게 미니쿠퍼 자동차까지 사주셨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아내가 언제 또 말했는지 차를 바꾸고 싶다고 했나 봐요. 지금 타던 차도 장인어른께서 사주신 거였는데 아주 멀쩡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차가 귀엽다면서 몰고 다니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결혼 전엔 몰랐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를 뿐이지 사람이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아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어요. 사실 결혼 전엔 저도 철이 없었는지 아내와 서로 다른 부분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천진한 모습의 아내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습이 말이죠. 저는 매사에 신중하고 고민이 많은 사람이나 누구에게 싫은 소리 한번 해본 적이 없이 살아왔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제게도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가졌죠. 저는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사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아이를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길거리에 아이들만 보이더라고요. 임신한 사실을 어른들에게 알리자 장모님께서 임신 축하 파티를 하자며 집으로 초대를 해 주셨어요. 오랜만에 형님들까지 다 모여 식사를 했죠. 아내에게는 오빠가 두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두 형님이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아내에게 임신 축하를 해준다며 하신 농담을 제가 밖에서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양아치 같은 음대 새끼한테 돈 뜯기고 울고불고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네가 엄마가 된다고? 네가 변호사 사모님이 된 것만큼이나 신기하다 진짜. 그 새끼 얘기를 지금 왜 해? 태교에 안 좋으니까 하지 마. 아이고 그때는 그 양아치 새끼가 매일 비싼 가방 사준다고 좋아서 헬헬거리면서 시집 간다고 난리더니만.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그 새끼한테 된통 당한 이후로 정신 차리고 변호사 남편까지 만났으니. 듣다 보니 아내가 저와 결혼 전에 만난 남자친구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꽤 좋아했는지 그 남자가 한다는 사업에 돈까지 투자했는데 남자가 홀라당 돈을 다 날려버렸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하려다가 장인 장모님의 형님들까지 반대해서 결혼을 못했나 보더라고요. 안 들었으면 좋았을 걸 저는 괜한 소리를 들어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물론 저와 아내도 서로 사랑해서 한 결혼이었지만 혹시나 아내가 제 직업만 보고 결혼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워낙 씀씀이도 크고 경제관념이 흐린 사람이긴 하니까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분명 저와 다른 모습을 보고 반해서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저도 슬슬 그런 성격이 거슬리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제 마음이 전 같지 않았습니다. 살면 살수록 제가 생각했던 배우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제가 선택한 사람이고 제 아이까지 임신한 사람인데요.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흔들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일만 하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아이는 제 인생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어요. 딸만 보고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을 만큼이요. 덕분에 아내와의 사이도 좋아지는 것 같았죠. 제가 이토록 사랑하는 딸아이를 낳아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마치 제게 은인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 모든 인생을 딸아이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죠. 딸이 슬퍼할 일은 절대 만들지 않겠다고요. 그런데 아내는 참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변하질 않더라고요. 동네에 아내가 보내고 싶어하는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학교도 안 다니는 어린애들한테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에 발레, 악기까지 가르치는 곳이었죠. 말이 좋아 놀이 어린이집이지 딱 봐도 애들 이용해서 부모 등골 빼먹는 곳이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이제 말하기 시작한 애한테 그렇게까지 시키는 건 놀이가 아니라 괴롭히는 거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내는 결국 저희 어머니에게 말을 했더라고요. 요즘은 할머니들이 소녀 유치원은 다들 기본적으로 보내주는 거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손녀니 당연히 보내주겠다고 하셨나 봐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아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제가 돈을 안 주니 어머니에게 말한 거랍니다. 나 유치원부터 외국에서 나온 사람이야. 거기다가 음대까지 나왔다고. 교육적인 부분은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이 내가 하는 말에 토달고 돈 안 주면 어머니한테 말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 양심이 있어? 우리 어머니한테 며느리 노릇이라고는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런 소리가 나와? 며느리 노릇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 엄마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왜 자꾸 나더러 잘하라고 난리야. 아내와 얘기하다 보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저를 이토록 화가 나게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병이 나셨거든요. 얼마 전부터 통화할 때마다 계속 기침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소리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일찌감치 병원에 다녀오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병원에 안 가셨는지 상태가 더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그날 반차를 내고 집에 내려갔습니다. 역시나 어머니는 상태가 좋지 않으셨어요. 제가 오는 것도 모르고 방에 누워만 계시더라고요. 이마를 만져보니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어머니를 업고 병원 응급실로 갔죠. 어머니는 독감에 걸리셨더라고요. 분명 저번에 서울로 올라오셨을 때 제가 아내에게 부탁해서 딸아이 독감 주사 맞을 때 같이 갔다고 했었는데 웬 독감인가 싶었죠. 저는 병원에 얘기했습니다.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저렇게 심하게 걸릴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조회를 해보니 어머니께서 올해 독감 예방주사를 안 맞으셨다네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따로 아내에게 어머니를 모시고 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잠깐 서울에 올라오신 김에 아이 맞추면서 같이 다녀오라고 한 건데 그걸 안 했나 싶어서요. 그래놓고 뻔뻔하게 제게는 어머니도 주사를 맞고 온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그날 어머니가 사주셨다면서 아내가 새로 산 코트를 자랑했었거든요. 그것도 무려 100만 원이나 주고 산 코트를요. 저는 아내가 괘씸했습니다. 접종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할 것이지 왜 거짓말까지 했나 싶어서요. 저는 아내에게 바로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저번에 분명 어머니와 같이 독감 맞고 온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사실 그날이 내가 사고 싶었던 코트 브랜드 세일 마지막 날이라 바로 백화점 갔어. 어머님이 집에 내려가셔서 혼자 맞으시겠다고 하시길래 난 당연히 맞으신 줄 알았지. 아내의 머릿속엔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요? 저는 같이 산 세월이 벌써 몇 년인데도 도무지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접종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말을 했어야지. 왜 나한테는 어머니 주사 맞았다고 했어? 도대체 그런 거짓말을 왜 하는 거야? 당신이 맨날 나더러 며느리 노릇 어쩌고 하면서 어머니 안 챙기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그놈이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맞고 왔다고 했지. 어차피 맞으실 거니까. 저는 정말 하늘을 맹세코 아내에게 어머니에 대해 잔소리한 적이 없습니다. 1년에 2번 명절에 내려가자고 하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화는 좀 드려라 한 건데 이게 잔소리입니까? 가족이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어머님 지금 위독하셔. 연세가 많으셔서 독감 같은 질병으로도 위독하면 돌아가실 수 있다고. 당신 그게 지금 내 잘못이라는 거야? 아니 이 날씨에 맨날 그놈의 농사 지으신다고 밖에 나가시니까 아프신 거 아니야. 아우 정말 돈도 많으면서 노인네가 뭔 일을 그렇게 하시나 몰라? 저는 점점 더 아내와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우선 반차만 내고 내려온 상황이라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올라가야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아내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이야 출근해버리면 그만이지만 난 하루 종일 어머니랑 붙어 있어야 하는데 상의도 없이 자기 멋대로 모시고 온다고 하면 어떡해? 그리고 독감이면 우리랑 애한테 옮을 수도 있잖아. 내가 회사에 휴가 내고 어머니 돌볼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마. 열 떨어지실 때까지만 조심하면 안 옮는다니까. 내가 방에서 따로 모실게. 당신한테 어머니 돌보라고 안 할 테니까 신경 꺼. 제 아내지만 정말 징글징글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용돈 받아낼 때는 그렇게 신나하더니만 아프셔서 모시고 올라간다니까 저렇게 싫어할 수가 있나 싶어서요. 저는 결국 제가 회사에 휴가를 내고 며칠 동안 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해열제를 먹고 밤새 머리 수건을 해드려도 열이 떨어지질 않았죠. 밤새 간호를 하다가 어머니 열이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잠들었습니다. 잠결에 아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주무시는 방으로 갔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신가 해서요. 그런데 방에 어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저는 몸도 성치 않으신 분이 어딜 가셨나 싶어 아내에게 어머니 어디 가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당연하다는 듯이 장 보러 가셨대요. 맛있는 거 해주신다면서요. 저는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밤새 열이 나서 열 경기까지 하신 분을 그냥 내보내면 어떡하냐고요. 그러자 아내도 불같이 제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이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더니 찌뿌둥하다고 본인이 가신다고 했어. 누가 보면 몸 아픈 시어머니 내가 나가라고 시킨 줄 알겠네. 아무리 어머님이 가신다고 했어도 말렸어야지. 아직 다 나으신 것도 아닌데. 당신이 다 알아서 하겠다며. 난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어머님이랑 얘기해. 괜히 잠 못 자고 피곤하니까 나한테 화풀이야. 저도 모르게 순간 욱해서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아내 말대로 어머님이 답답해서 나가신 거면 아내 탓이 아닌데 제가 이래저래 예민해져서 실수했다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집에 와 있어서 아내도 불편한 게 많을 텐데 제가 너무했다 싶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아내는 말도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낮에 일로 제게 삐졌는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더니만 딸아이에게 약속 있다고만 하고는 나갔어요. 전화는 아예 꺼놓고요. 저는 제가 예민했나 싶어 미안했습니다. 그런 제게 어머니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야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어른들 틈에서 자라서 워낙 몸에 밴 게 모범생이지만 애미는 외국 생활도 오래 하고 공주처럼 귀하게 자랐지 않니? 그러니까 네가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줘. 그게 부부다. 어머니는 그렇게 아프다가 일어나셨으면서도 아내 편을 드셨습니다. 저와 아내가 잘 지내야 어머니가 제 걱정 안 하고 사신다고요. 어머니 말씀에 저도 노력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아내와 잘 지내보려고요. 그런데 며칠 뒤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제가 잠깐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오전에 잠깐 출근을 했어요. 계획에 없던 휴가를 낸 상황이라 정리할 일이 많아서 점심도 못 먹고 일을 했습니다. 일을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넘게 와 있더라고요. 그때 마침 다시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재중이 와 있던 바로 그 번호였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은 저희 어머니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통화가 되질 않는 거냐고 물었죠. 제가 일을 하느라 전화를 못 받았네요. 저희 어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어머님이 길을 잃으셔서 오전 내내 돌아다니시다가 지구대로 직접 오셨어요. 핸드폰이랑 지갑도 없이 나오셨는데 아들 핸드폰 번호만 기억하신다고 해서 계속 전화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정말요?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동네 길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랬나 봐요. 제가 지금 바로 지구대로 가겠습니다. 저는 통화를 마치자마자 지구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동안 아내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받질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이렇게까지 연락이 안 된 적이 없는데 혹시나 아내에게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지구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하마터면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어머님은 도대체 무슨 일로 나오셨는지 모를 정도로 추레한 모습으로 지구대에 앉아 계셨죠. 저는 놀라서 어머니에게 바로 달려갔는데 어머니는 제 눈도 마주치질 않으셨습니다. 꼭 화가 난 사람처럼요. 저는 난생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나이가 지긋하신 경찰분이 다가와 제게 다그치듯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정말 큰일 나실 뻔했다고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집에 오는 거 싫어서 아파트 이름도 안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를 맨발로 내쫓아요 내쫓기를. 그러고 보니 어머니가 신고 있는 신발도 어머니의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다시 한번 되물었어요. 제 아내가 어머니를 내쫓았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요. 저는 제 귀로도 믿기질 않았습니다.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겉옷도 안 입으시고 신발도 안 신은 채로 지구대로 들어오셨다니까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내가 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를 내쫓기까지 했다는 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분이 하신 얘기가 사실이었어요. 어머님은 아파트 이름도 기억을 못하시고 동네도 어느 동네인지 아예 알지를 못하시니 지구대 경찰분들은 어머니의 집을 찾아드리기 위해 CCTV를 다 돌렸나 보더라고요. 어머님이 어느 쪽에서 걸어오셨는지 확인하려고요. 어느 아파트에서 나왔는지는 찾지 못했지만 이미 주변에서 몇 시간 동안 혼자 헤매셨다네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바로 어머니를 와라 깨어났습니다. 경찰분들이 챙겨주신 담요를 덮고 따뜻한 음료를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독감을 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길까지 잃어버리셔서 고생하셨으니 이러다 큰 병 나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지구대를 나와 어머니에게 점포와 운동화부터 사드렸어요. 그리고 주변 식당에 들어가 따뜻한 식사부터 챙겨드렸죠. 그때까지도 제게 한마디도 하지 않던 어머니가 부랴부랴 식사를 마치시더니 그제야 제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제 아내가 어머니를 쫓아낸 게 맞다네요. 잠바도 신발도 입고 신을 새도 없이 그냥 현관문을 열고 어머니를 밀어내고는 문을 닫아버렸답니다. 도대체 어떤 며느리가, 아니 며느리가 아니라도 어떤 누가 집에 온 손님을 그렇게 대접한답니까? 거기다가 아내가 어머니를 내쫓은 이유는 또한 가관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올라오시고 나서 혹여나 가족들이 독감에 옮을까봐 어머니는 열이 떨어지고 나서도 계속 방에 격리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아내 눈치를 계속 보셨죠. 그러다 어제서야 방에서 나오신 거예요. 저와 약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완치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제가 나가고 나니 기다렸다는 듯 본격적으로 어머니에게 싫은 소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예쁘게만 보시던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실 정도였으면 아내가 확실히 어머니를 구박한 게 맞을 거예요. 아침에 딸아이 밥을 먹이면서 문제가 일어났답니다. 아이가 태블릿 영상을 보느라 밥을 안 먹길래 어머니가 국에 밥을 말아 호호 불어 먹여 주셨다네요. 그러자 아내가 갑자기 어머니가 들고 있던 수저와 그릇을 뺏었답니다. 더럽게! 어머니 입에 닿은 수저를 애한테 먹이시면 어떡해요? 그러다 독감이라도 옮으면 어쩌려고요? 아이고, 나 어제 병원 다녀왔잖아. 독감 이제 다 완치됐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전파력은 2, 3일이면 괜찮다고 그러셨어. 어머니는 당연히 서운했지만 애써 웃어 넘기셨답니다. 며느리가 딸을 생각하는 마음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서요. 그런데 아내의 막무가내 행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대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계속 어머니 앞에서 싫은 소리를 해 대했다네요. 설거지가 어떻고 청소가 어떻고 어머니가 집에 계셔서 할 일이 많다는 것처럼 눈치를 주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꾹 참았대요. 늙은 시어머니가 며칠이나 죽치고 있으면 좋아할 며느리가 어디 있겠나 싶어서요. 그런 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온 아내가 갑자기 어머니에게 난리를 쳤답니다. 하도 집안일 가지고 툴툴거리길래 어머니는 다 마른 빨래를 접어 화장대 위에 올려만 두고 나오던 길이었는데 왜 자기 방에서 나오냐고 소리를 지르더니 자기 방에 들어가서 서랍을 열어 확인까지 하더래요. 거기서 어머니도 결국 참지 못하고 터져버리신 겁니다. 애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설마 내가 도둑질이라도 했을까봐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면 지금까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계시더니만 왜 하필 제가 없을 때 방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그거야 내가 일주일 내내 아파서 앓다가 이제 정신 차렸잖니. 고작 시어머니가 아파서 일주일 신세 졌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니?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이제 다 나은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 있으실 생각인 거예요? 아우,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저희한테 빌부터 사시려는 거 아니죠? 뭐야, 빌부터? 너 지금 말 다 했어? 도대체 너희 부모님은 딸내미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길래 시어머니한테 그딴 소리를 하니? 여기서 우리 부모님 얘기가 왜 나와요? 어머니야말로 중학교 겨우 나와놓고 교육 운운하는 건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너 말 다 했니? 싸가지 없는 줄은 진작에 알았지만 너 아예 개념이라고는 없는 애였구나. 우리 아들이 어쩌다 이런 년을 만나서는 나도 더는 너 같은 년이랑은 못 있겠다. 내가 우리 아들 오면 다 얘기하고 내 발로 나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뭐요? 지금 나한테 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게 싸가지 없는 년 집에는 왜 기어 들어왔어요? 나갈 거면 지금 당장 나가요. 아내는 그대로 힘으로 밀어붙여 어머님을 내쫓았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신발이고 외투고 챙길 겨를도 없었대요. 어머니도 그 순간에는 너무 화가 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는데 씩씩거리며 한참을 걷다 보니 그제서야 지갑도 없고 핸드폰도 안 가져왔다는 걸 알았답니다. 이미 한참을 걸어와 버려서 서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무작정 파출 쏘든 뭐든 보일 때까지 걸으셨던 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부모 자식 간에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정도를 넘어섰어요. 뭐니 어머니가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나가신 걸 알면서도 찾아보지도 않고 심지어 제 전화까지 받지 않은 거니까요. 결국은 어머니는 집으로 내려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절대 제 아내가 있는 집으로는 돌아가지 않으시겠대요. 저는 어머니가 이대로 그냥 내려가 버리시면 너무 속상하다고 안 된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굉장히 완강하셨습니다. 내가 그 수모를 겪고도 또 너희 집에 가면 사람이 아니지. 난 네 마누라 이제 더는 내 며느리로 생각 안 하기로 했으니까 너랑 나도 인연 끊자. 너는 너대로 네 처자식이랑 잘 살아. 나는 나대로 알아서 살 테니까. 어머니에게 내려가지 마시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데도 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려가 버리셨어요. 정말 앞으로는 저와 인연을 끊으실 작정인 것 같았죠. 저는 할 수 없이 어머니를 보내고 그 길로 집으로 왔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 아내에게 따져 물으려고요. 저는 정말 어머니를 맨발로 내쫓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확인하면 뭐 하겠어요. 제 아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뻔뻔하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여자였죠. 당신 왜 자꾸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어머니가 먼저 나한테 년이라고 하셨어. 나 같은 년이 어떻게 자기 며느리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막 소리를 질렀다니까. 당신이 먼저 어머니 도둑 취급했다며. 방에 들어갔다고 그 난리를 쳐놓고 그런 소리가 나와? 아무리 당신 어머니라도 나랑은 남이야. 남이 내 방에 들락거리는데 그럼 그냥 보고만 있어? 당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당신은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형님들까지 가족들이 많으니까 모르겠지만 난 우리 어머니 하나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 한 분 잠깐 모시고 있는 것도 힘들어서 그런 식으로 내쫓아야겠어? 그러니까 도대체 모시긴 왜 모셔야 하냐고. 내 부모도 아닌데 왜 자꾸 나더러 그 늙고 더러운 노인네를 모시라는 거야.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늙고 더러운 노인네? 그래, 네 엄마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우리 딸내미 생각해서 참고 있었는데 너희 어머니 몸에서 냄새나. 시골 할머니 냄새 난다고. 나 너희 어머니 절대 못 모셔. 내가 미쳤다고 늙은 너희 어머니 모시게 생겼니? 이럴 거면 이혼해. 나 아쉬울 거 없으니까. 지금 이혼이라는 말을 꺼낼 사람은 전데 아내가 먼저 큰 소리를 치며 이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때였습니다. 방에서 자고 있던 딸아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어요. 엄마 아빠 싸우는 거냐고 딸아이가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내와 더는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이 여자는 제 아내이기 전에 제 딸의 엄마였으니까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아이를 두고 아내와 이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진정하고 제가 한 발짝 물러서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어머니였지만 내리사랑이라고 제 딸아이도 제게는 너무 소중하니까요. 이제 어린이집 다니는 나이에 엄마도 없이 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제 딸에게 그런 고통을 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아내와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가 자기밖에 모르고 불같은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었으니 제가 다시 한번 아내에게 노력하면 아내도 제 얘기를 들어줄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기대했죠. 그러다 보면 아내도 어머니에게 진심 다해 사과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착각이었어요. 이 모든 게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아내와 저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점으로 다시 아내와 잘 해보고 싶었어요. 어차피 제가 선물을 사서 줘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아니라 저는 큰맘 먹고 아내에게 용돈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갔어요. 서프라이즈로 통장에 돈을 넣어줄 생각이었죠. 통장은 아내가 결혼 전부터 쓰던 체크카드 통장이에요. 결혼하면서 제가 생활비를 그 통장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항상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툴툴거렸죠. 사실 그럴 만한 게 결혼 전에는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받아 쓰던 사람이 결혼해서는 제가 주는 생활비만 가지고 생활하려니 힘들만도 하겠다 싶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카드만 쓰고 통장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지 은행에 갔더니 통장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장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용돈 100만 원을 통장에 입금했죠. 입금 메모에 여보 사랑해라는 문구까지 넣어서요. 문구가 잘 적혔나 확인하려는 순간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통장에는 매주 월요일 날마다 같은 이름의 출근 기록이 찍혀 있었어요. 영어로 된 이름이었는데 처음 들어보는 가게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매번 4만 5천 원으로 똑같이 찍혀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아내가 한 곳을 다녔다면 제가 모를 일이 없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영어로 된 이름을 쳐봤죠. 그런데 검색 기록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저희 집 주변의 모텔 이름이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모텔로 바로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비용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모텔 직원이 그러더군요. 대시를 4만 5천 원이라면서요. 그랬습니다. 제 아내는 매주 월요일마다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제가 준 생활비로 오전 9시 30분마다 누군가와 모텔에 드나들었던 거예요. 저는 아내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미운정까지도 말이죠. 저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말 아내가 월요일마다 누군가와 모텔에 드나드는지 말이죠. 제 인생에 절대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한 일이 현실이 돼서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서 있는데 9시 30분 땡 하니 제 아내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주신 그 미니 쿠퍼 말이죠. 그리고 조수석에서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저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아내의 음대 동기이자 저와 결혼 전 만났던 그 남자친구였습니다. 투자를 잘못해 쫄딱 말아먹지 않았다면 아내와 결혼했을지도 모른다는 바로 그 남자였죠. 아내는 아직도 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몸이 굳어버렸어요. 하지만 이대로 좌절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찰칵찰칵 저는 차에서 내려 아내와 그 망할 놈이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실 이미 아내와 저 새끼가 지난 몇 년간 함께 이 모텔에 드나들었던 통장 내역은 확보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미 모텔 사장님께 변호사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사정을 다 말씀드렸고요. 그러자 사장님도 흔쾌히 모텔 입구 CCTV 영상을 주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이미 아내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제 아내가 항상 자신의 계획대로 규칙적으로 사는 예술가라 제가 증거를 찾기가 참 쉽더라고요. 당신,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 설마 내 뒤를 몰래 밟기라도 한 거야? 역시나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뻔뻔하더군요. 바람 피우다 들킨 주제에 제게 뒤를 밟기라도 한 거냐고 오히려 성을 내더군요. 저는 이 여자한테 질리다 못해 이제 치가 떨렸습니다.
저도 며칠 동안 준비한 멘트를 날려줬죠. 가만 보면 당신 참 멍청해. 안 그래도 더는 당신이랑 못 살 것 같았는데 합의 이혼 해주기에는 당신이 너무 한 게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때마침 알아서 귀책 사유까지 만들어주시니 나야 너무 고맙지. 워낙 자존심 하나 센 사람이니 그 점을 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저를 호구 잡고 이용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도 아내를 이용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게 만들기로요. 그게 뭔 소리야? 나더러 멍청하다고? 당신도 알잖아. 나 홀어머니의 외아들인 거. 내가 아무리 변호사라도 웬만한 똑똑한 여자들은 결혼하기 꺼려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변에 부탁 좀 했지. 당신처럼 띨띨하고 돈이면 환장하는 여자로 소개해달라고. 집에서 얌전히 애 잘 키워주고 우리 엄마 나이 들면 모시고 살아줄 여자. 뭐야? 이 인간이 지금 말 다 했어? 아직 다 안 했어. 집안일이나 시키려고 집에 데려다 놨더니만 감히 우리 엄마한테 그따위로 굴어? 이혼 서류 다 준비해뒀으니까 사인만 하고 집에서 나가면 돼. 아, 이 김에 모텔비도 못 내는 저 가난뱅이 새끼랑 살면 되겠네. 뭐? 시골 촌놈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날 무시해? 아내는 제 얼굴이라도 갈기려는 건지 달려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가 준비한 건 아직 끝이 아니었거든요. 아니 김서방, 맛있는 거 사준다고 오라고 하더니만 이게 무슨 일인가? 어머, 너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아내가 모텔에 올 줄 알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장인 장모까지 미리 이 모텔 앞으로 오시라고 했어요. 오랜만에 같이 맛있는 거나 드시러 가자고요. 이게 바로 제가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복수였습니다. 너 아직도 저 새끼 만나고 있었어? 내가 너 저 새끼 만나면 가만히 안 둔다고 했지? 내가 미쳐. 넌 도대체 자식까지 낳으려니 어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려. 김서방, 내가 잘못했네. 내가 딸 자식을 저 따위로 키워서 그래. 이게 다 내 잘못이니 제발 용서하게. 엄마가 저 인간한테 왜 사과를 해? 너 조용히 못해. 이 못난 년 같으니라고. 너 내가 아주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까 다시 내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마.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제 차를 가로막으며 제게 얘기를 하자고 매달리셨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길로 어린이집에서 딸아이를 찾아 어머님이 계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남은 월차와 휴가를 다 당겨서 며칠 어머님 댁에서 쉬기로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혼을 망설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딸아이가 안쓰러워서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런 엄마 밑에서 자라느니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계속 전화를 해댔어요. 전화를 안 받으니 메시지를 계속 보내더라고요. 그럴 만했습니다. 제가 집 비밀번호도 아예 바꿔버려서 아내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을 거였어요. 상관없었습니다. 그 집은 엄연히 저희 어머니께서 사주신 제 집이었고 그 여자 물건도 웬만한 건 저나 저희 어머니께서 사주신 거니 그 여자 물건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휴가를 끝내고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어머니는 혹시나 어머니 때문에 제가 아내와 이혼하려고 하는 것일까봐 서울에 안 올라오시겠다고 우기셨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전 아내에게 가서 머리채를 잡겠다고 하시는 걸 제가 말렸습니다. 아마 장인 장모님께 이미 뜯기고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딸아이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바람을 피웠으면 제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앞으로 제 딸은 엄마 없이 저의 딸로 저희 어머니의 손녀로 살아갈 거니까요.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내와 살 때보다 훨씬 더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와 딸아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답니다. 제 긴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마음에 걸리는 곳이 있어서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일이 있으시다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게 정답이니까요.